배도 없이 설계도만 들고 나온 쪽이 태평양을 건너온 잠수함을 이겼습니다. 이게 정말 성능 때문일까요?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게 잠수함 성능이 더 좋아서다. 이런 해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능은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것도 태평양을 실제로 건너와서 눈앞에서 시연까지 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저쪽이 가져갔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한테 실패로 정리할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는 국면인지 이 판단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안쪽 구조를 표면, 동기, 결과 이렇게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진해에서 출항해서 캐나다 빅토리아 항까지 편도로만 4,000km를 항해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상 최장거리 그리고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어요. 이 얘기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국내 언론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23% 넘게 빠졌다는 뉴스가 지금 톱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5% 넘게 떨어졌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언론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졌다는 것, 그리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 이 두 줄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가 낙폭 얘기에 갇혀서 뉴스만 보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볼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정도로 사활을 걸었는지, 왜 독일이 배도 없이 이겼는지, 캐나다가 진짜 손에 넣은 게 뭔지, 이 세 가지 질문은 헤드라인에 없거든요. 오늘 방송은 층을 나눠서 갑니다. 층 하나는 표면. 이번 사업이 얼마나 치열했고 도산한 창호함이 진짜 무엇을 해냈는지. 층 둘은 동기. 왜 캐나다가 배도 없는 독일을 골랐는지. 층 셋은 결과. 이게 왜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인지. 먼저 도산한 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간 그날부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발주한 사업 이름이 CPSP, 캐나디안 페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는 캐나다 달러 600억,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60조 원. 재래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새로 짓는 판이에요. 카니 총리가 발표 장소로 헬리팩스를 고른 것부터가 상징적이었습니다. 헬리팩스는 캐나다 대서양 함대의 본거지거든요. 발표하고 곧바로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로 직행했고요. 이게 왜 그토록 큰 판이었을까요? 캐나다는 지금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 중인데 이 잠수함이 90년대에 영국에서 도입된 겁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서 대체를 안 하면 캐나다 해군의 수중 작전 능력 자체가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성사만 됐으면 서방 진영 해군을 상대로 하는 한국의 최초 대형 잠수함 수출이 됐을 사건이에요. 익숙한 그림 하나 떠올려 볼게요. 2021년 호주 레드백 장갑차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독일 링스와 정면으로 붙었어요. 초반에 호주 정치권은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호주군에서 성능이 이 정도 좋을 수 없다. 가격도 싸고 기술 이전 조건도 좋다면서 밀어붙여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도 우리는 그 그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잠수함이 이겼어요. 성능만 보면요. 이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을까요? 이게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이번 임무에서 무엇을 실전으로 검증했는지 이것도 짚어볼 만합니다. 공기분료 추진,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래 자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도 실제 태평양 항해 조건에서 검증됐어요.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건까지 갖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 서방권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는 사례는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캐나다 승조원들이 배 안에서 두 눈으로 보고 갔어요. 도산한 창호함이 2026년 3월 25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했어요. 괌 들렀다가 하와이 들렀다가 5월 24일에
캐나다 빅토리아의 이스콰이몰트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편도로 약만 4,000km, 우리 해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장 항해 기록이에요. 대전함이라는 호위함도 같이 갔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와이 단계에서 캐나다 해군 장교 2명이 이 잠수함에 승선했습니다. 브루즈와 소령, 그리고 딕슨 상사. 이 두 사람이 잠수함 안에서 캐나다 태평양사령부와, 그러니까 자기 본부하고 우리 잠수함 통신 시스템으로 실제 교신을 했어요. 잠수함 안에서 캐나다, 해군이 캐나다 본부하고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나토 표준 상호 운용성을 실제 항해 중에 검증한 사건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C4I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대신에 그냥 잠수함과 지휘부를 하나로 묶는 신경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건 캐나다 현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캐나다 해군 관계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타본 재래식 잠수함하고 비교하면 이건 90년대 국산 소형차 몰다가 최신 전기차로 갈아탄 느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필기 시험만 통과한 게 아니라 도로 주행 시험까지 통과한 수준이에요. 상대는 도로 주행은 못 받고 필기 시험만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 주행을 안 본 쪽이 면허증을 받았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입니다, 이게.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안 해준 거예요. 이번에 진짜 새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정부 주도 원팀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2025년 2월에 방위사업청 주도로 원팀의 모유가 체결됐고 이번 캐나다가 그 첫 실전이었습니다. 수상함은 HD현대가 리드하고 잠수함은 하나가 리드하는 구조. 정부 지원도 전방위였습니다. 국방장관이 2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HD현대중공업은 온타리오주 알고마스틸에 2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오래 흔들려온 캐나다 철강 기업 살려주는 그림이에요. 수소 밸류체인, 수소 트럭 공장 얘기까지 나왔고 관련 조선 철강 수소 산업을 통째로 캐나다에 이식하겠다는 파격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정리하면요. 60조 원 규모 사업에서 잠수함 자체 성능은 대략 20%, 나머지 80%가 산업 경제 패키지인데 우리는 그 80% 자리에서 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걸었어요. 그럼에도 결과는 독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 걸었는데 안 됐다는 건 성능 문제도 아니고 산업 조건 문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편해지는 답 하나가 있어요. 답이 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우리 성능을 몰랐거나 정치가 이상하게 개입했거나 아니면 그냥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편해요. 근데 이 프레임으로 정리하고 방송을 끝내면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가 왜 이 시점에 성능이 검증 안 된 쪽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직 못 본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면요. 이건 캐나다의 실책이 아니에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합리성은 잠수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잠수함 밖에 있어요. 3가지 축입니다. 나토 구조 재편, 트럼프와 카니 총리 관계,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 자립 흐름. 이 3개가 겹치는 자리에서 지금 캐나다는 자기 안보 아키텍처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잠수함 계약은 그 아키텍처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판을 이해하려면 잠수함 스펙표를 보는 게 아니라 캐나다 안보 정치의 지도를 봐야 합니다. 그럼 그 3축 하나씩 뜯어보시죠. 이번 대결이 정말 한국 대 독일 대일이었을까요? 판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구도는 한국 대 나토 3국 연합 3대1 구도였습니다. 독일 TKMS는 이미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 파트너십으로 묶여 있었어요. 노르웨이도 나토 회원국,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 그러니까 서방세 나토 국가끼리 서로 잠수함을 공동으로 짓겠다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발표 다음 날 카니 총리가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로 곧장 넘어갔다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나토 결속의 상징으로 포장돼서 정상회의 무대에 올려진 겁니다. 캐나다 주재 독일 대사가 발표 직후 한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 3나라가 이 14척 규모의 공동 잠수함 함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업 계약이 아닙니다. 안보 동맹의 재편이에요. 적벽 대전 그림 하나 떠올려 보시죠.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병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동남풍이 한번 부니까 판이 통째로 뒤집혔잖아요.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그 동남풍이 바로 나토였습니다. 우리 잠수함 성능이 뛰어나든 아니든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혔어요. 트럼프 2기 이후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산업 자립을 절박하게 추진 중입니다. 관세 압박이 계속 오고 있고 원자재 공급망 얘기,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쳤어요. 카니 정부 입장에서 이 잠수함 사업은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나가도 우리는 유럽과 함께 있다는 나토 결속 신호, 다른 하나는 캐나다 산업을 살리는 캐나다 우선주의 신호. 이 두 개를 동시에 쏠려면 유럽 공급자가 논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한국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는 나토 형국이 아니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반쯤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 언론이 잠수함 성능 얘기랑 주가 낙폭에 갇혀 있을 때 진짜 그림은 캐나다 정치권 안쪽에서 훨씬 크고 훨씬 조용하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능 좋은 잠수함을 사면은 캐나다 국민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옆자리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카니 총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카니 총리 발표장에서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는 지적이 캐나다 언론에서 이미 나왔어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게 성능, 가격, 산업 편익만 따지면 한국카드가 강력했다는 걸 총리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유럽을 골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국이 나은 카드였다는 걸 알면서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민 여론에서도 배도 없는 쪽에 왜 손을 들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계약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무기 도입 원칙이 그렇거든요. 군에서 좋다고 하는 걸 사야 실전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정치적 결단으로 그 원칙을 뒤집은 계약은 정권 교체기가 오면 반드시 재검토됩니다. 이건 정치적 결단이지 군사적 결단이 아니에요. 정치란 원래 영원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자충수로 판정나기 쉽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캐나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된다고 그게 최선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잠수함만이 아니라 물속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진짜 전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서양이 하나, 태평양이 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극해예요. 한번 보세요. 지구 지하자원 매장량의 대략 22%가 북극권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북극 항로 개설에 꾸준히 개입하고 있고 극지, 관측기지 확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넓고 해안선 길이는 세계 최장입니다. 이 캐나다가 앞으로 지켜야 할 가장 큰 안보 자산이 북극해에 미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북극해 얼음 밑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하려면 어떤 잠수함이 필요할까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아니에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산소 공급 없이 부상 없이 몇 달을 얼음 밑에서 그대로 버텨야 하니까요. 캐나다는 우라늄을 실제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체 원자력 발전 산업도 갖고 있어요.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은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오랜 세월 비핵 정서에 스스로를 묶어왔습니다. 2024년 4월 트리도 정부가 발표한 국방정책서 아워노스 스트롱 앤드 프리에서도 재래식 12척 도입으로 결정을 굳혔어요. 오커스 옵션은 사실상 유보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북극권 기온 상승으로 여름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북방항로 상업화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어요. 중국은 극지 쇄빙선 건조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캐나다가 재래식 잠수함 12척으로만 대응하겠다는 결정, 10년 뒤 냉정하게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가 이번 계약의 진짜 아이러니가 나오는 자리예요. 북극해 얼음 밑은 디젤로 못 갑니다. 결국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보세요. 방송 시작할 때 던진 질문 다시 꺼내볼게요.
배도 없이 설계도만 들고 나온 쪽이 태평양을 건너온 잠수함을 이겼다는 팩트. 이게 정말 성능 때문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오시고 나서 답을 다시 보시면요. 성능 때문도 아니고 캐나다가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가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골랐지만 그 길이 5년, 10년 뒤에도 유효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진 게 아닙니다. 아직 결판 안 난 게임에서 캐나다가 첫 라운드를 먼저 접었을 뿐이에요. 호주 케이스가 정확한 선례입니다. 2016년 호주가 프랑스와 재래식 잠수함 12척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우리는 참여도 안 했고요. 그런데 5년 뒤인 2021년 호주는 프랑스와 계약을 파기하고 오커스로 넘어갑니다.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핵잠수함 협력 프레임을 만들어서 호주가 핵잠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예요.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후회하는 그 패턴, 5년 뒤 캐나다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 지금 시점에서 봐도 낮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고 호주도 파이브 아이즈고 이미 그 통로가 열려 있어요. 캐나다에서 넘어진 그 사이에 원팀 코리아 다음 판은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페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조선소 시마와 2025년 12월 19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5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이에요. 2026년 1월부터 11달 동안 기본 설계를 진행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잠수함 공동 개발 사례이고 페루는 태평양의 광대한 해역과 3,000m가 넘는 깊은 수심을 다뤄야 하는 나라라서 캐나다에서 못한 도로 주행을 사실상 남미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잠수함 유지보수 허브로도 확장이 가능한 그림이에요. 사우디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와 계속 잠수함 협상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1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사우디는 대공방어, 그러니까 천군급 방공 자산 확보를 우선순위로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오히려 해군력, 해상교통로, 안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어요. 필리핀, 그리스, 칠레, 콜롬비아,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강력한 선수인 라인업입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잠수함을 다음 사업에 팔아주는 홍보 영상 하나를 대신 찍어준 셈이에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 하나의 승패를 봤습니다. 이제 판 전체를 보시죠. 트럼프가 발표한 대미조선 협력 프레임이 있어요. 총 규모로 이야기되는 게 원화 기준 대략 1,600조 원입니다. 30년 걸친 장기판이지만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조선 능력을 왜 이렇게 절박하게 타진해 오는지 이 질문 자체가 답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자체 조선 능력이 사실상 무너져 있고 서방 진영 안에서 한국 조선만이 스케일과 속도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파트너거든요. 유럽은 나토 결속으로 유럽 안에서 물량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사업이 그 시작이었어요. 미국은 태평양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요. 이 두 흐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산업이 이번에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사활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조선 노동자들, 설계 인력들, 원팀에 들어간 협력사 직원들, 이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간 도산한 창호함에 정신적으로 다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 노력이 이번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축적된 실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판에서 회수돼요. 우리는 필기시험 만점, 도로주행 시험도 만점입니다. 근데 상대가 시험을 안 보고 통과했어요. 이런 시험은 원래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한테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하나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음 10개의 판을 어떻게 우리 판으로 만들 것인지. 산업 전략 자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비돼야 합니다. 캐나다가 정말 12척을 재래식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주처럼 4년, 5년 뒤에 노선을 수정할까요? 러시아의 북극 항로 압박이 강해지고 중국의 극지 확장이 계속되고 캐나다 정권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이 세 변수가 만나는 시점에서
이번 계약이 어떤 모습으로 재검토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그때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재래식 KSS 3후속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장보고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얼마나 착실히 굴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보고엔 사업 규모가 대략 28조 9천억 원입니다. 하나오션하고 HD현대가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예정대로 굴러가느냐가 5년 뒤 캐나다 재입찰 국면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카드가 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은 장보고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실제 진척 상황을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